1만 구독자 달성! 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2부 길 위에서 진짜 세상을 만나다. 웃음과 눈물 그리고 성장의 기록. 지난 1부에서는 저희 알찬 가족이 수많은 고민과 두려움 그리고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도 행복을 미루지 말자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세계여행이라는 첫걸음을 내딛는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던 저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의 출발 이후 저희 가족 앞에는 과연 어떤 예측 불허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사실 출발할 당시에는 계획이라고 할 만한 거는 아주 큰 틀 정도만 생각하고 출발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한 2달, 그다음에 북유럽에서 한 달 반, 영국에서 한 달 반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기간 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대신 길 위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상황과 경험들로 저희 이야기를 채워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하면서 가장 큰 저희의 선물은 만남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길 위에서 스치듯 만난 인연도 있고 운명처럼 마주한 인연도 있었습니다. 그 인연들이 저희에게는 기대 이상으로 행복한 기억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스웨덴으로 삶의 터전을 용감하게 옮기신 가족분들의 생생한 이야기. 미국 이민 생활을 거쳐 노후를 터키에서 보내고 계신 인생 선배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주신 따뜻한 잠자리와 밤 늦도록 나누었던 깊은 인생 이야기들, 또 저희처럼 길 위에 나선 다른 여행자들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배웠던 각자의 삶의 철학들, 여행 초반에 만나서 유쾌함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형님네부터 뉴질랜드로 이민 가셔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세계 여행을 즐기시는 형님네, 저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의 민지영 TV 가족, 든든하게 함께 여정을 시작했던 형님들, 평생을 아르헨티나에서 사시다 세계 일주를 나선 정열적인 마릴루 세상 가족, 그리고 터키에서 우연히 만나 츤데레 매력을 풀풀 풍기시던 장발장 형님과 유쾌한 형수님까지 그 모든 만남이 저희의 하루하루를 예측 불가능한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만난 줄리오 형님네는 가장 큰 생각의 변화를 주셨던 것 같아요. 원래 저희는 계획대로 에트나 화산을 보러 갔었는데요. 이게 눈이 너무 와가지고 입산이 통제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서 눈이 쌓여있어서 길도 막 미끄럽고 막 이랬거든요. 어떡하지 하다가 애들은 눈 와 있으니까 눈 가서 막 눈싸움하고 노는데 거기서 이제 줄리오 형님네를 만났죠. 너희 어디 가니? 저희도 잘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형님이 선뜻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해서 형님네와 같이 이동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 집 가까우니까 우리 집으로 가볼래? 라고 해서 형님 집을 가게 됐죠. 줄리오 형님네는 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첫째 셰파랑 둘째 우마가 있어요. 두 아이를 다 홈스쿨링으로 키우신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교육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과연 어떻게 하는가?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정말 안 되는 영어로 막 질문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지금도 저희 아이들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특히 아직도 제가 와 진짜 이거 너무 멋있다, 이 아이 정말 멋있다라고 기억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서 하는 서커스가 있더라고요. 거기 같이 가게 됐거든요. 형님 덕분에 좋은 경험 한 거죠.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서커스 안에서 막 이제 공연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이제 사탕 나눠준다고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간, 부끄러운 거죠. 줄리오 형님네 첫째가 이렇게 나가더니 사탕을 이렇게 딱 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와 진짜 우리 아이도 저렇게 당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나오면서 그걸 저희 둘째한테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가서 또 받아다가 저희 첫째한테도 또 가서 자기 거 받아서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저 배려는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막 이렇게 너희 해서 더 줘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은 어떻게 나왔을까? 저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저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당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저런 배려를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그때부터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도 아이들의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저희한테 계획은 없던 거지만 이렇게 길 위에서 만난 인연들이 저희한테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의 역할이 되어주는 것 같고요. 또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추억들을 매일같이 선물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비용 안 드네 라고 느꼈던 순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생활비를 한 400만 원 정도 예상했었는데요. 이미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서 2편의 총정리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러시아에서 57일간 총 비용이 687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북유럽 3국에서 27일간 썼던 돈이 526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여행하는 나라에 따라서 달리겠지만 언제나 저희 지출의 1, 2위를 다투는 건 식비와 주류비였습니다. 특히 북유럽에서 나라들을 넘어다닐 때 페리 비용, 차를 배에 싣고 저희 이동하는 비용이 정말 컸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북유럽에서만 226만 원을 썼거든요. 근데 이걸 제외하게 된다면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그 두 나라만 봐도 지금 저희가 이제 좀 1년 쭉 넘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400만 원 안쪽으로, 그러니까 총 한 1년에 5천만 원 정도로 충분히 지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유비를 가장 아끼는 방법은 화려한 발 컨트롤, 미세하게 아시죠? 녹색 구간 RPM 그렇게 맞추면 되죠. 하지만 잘못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저희 주인님께 도움을 요청드렸죠. 바로 그게 식비입니다. 식비 절약. 저희는 여행 중에 외식을 거의 러시아에서는 좀 마음 편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나머지 유럽에 들어와서 물가가 너무 비싸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저희가 2번인가 동안 2번 그래서 대부분은 캠핑카에서 주로 요리를 했거든요. 덕분에 너무 맛있고 오히려 더 영양가 있게, 솔직히 유럽 음식이 그렇게 썩 그렇지 않거든요.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너무 잘 먹고 또 이렇게 영상 찍은 덕에 고맙다는 말 하고 싶네요. 근데 사실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저는 고맙긴 한데 제가 요리를 잘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1년 가까이 막 매번 다른 나라 다른 슈퍼에서 막 뭔가 부족한 식재료들로 삼시세끼를 만들어낸다는 게 저한테 사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씩 요령이 생겨서 뭐 좀 새로운 재료를 사보거나 새로운 뭔가 양념을 만들어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요리에 대한 즐거움을 아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핑카가 집에 있는 주방처럼 사실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데에서 뭘 썰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자주 떨어지고 막 밑에 쏟아지고 그런 경우가 저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막 뭔가 화도 나고 이러긴 했는데 요즘에는 그치 뭐 좁으니까 당연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럴 수도 있다 라면서 이제 웃어 넘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치까지 담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니 이거는 지나가다가 형님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제가 그걸 담그고 있는 거지 저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숙박비 절약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호텔 같은 숙박지는 총 열흘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총 355일을 밖에서 잔 거죠. 그렇게 해서 숙박비가 많이 나가지 않아서 비용 지출이 많이 세이브가 됐던 것 같아요. 또 유럽의 장점인, 유럽은 정말 그 무료 차박지가 너무 많이 잘 돼 있어요. 국가에서 만든 것도 있고 뭐 상가나 이런 데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거의 찾아다녔고요. 그때는 파크포나잇이라고 하는 그 어플로 그런 데를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행을 하신다면 이 파크포나잇은 꼭 깔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12,000원인가? 이건 뭐 충분히 내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미랑 남미까지 다 여기 아메리카 대륙에 쓰는 어플이 있는데요. 그거는 1년에 15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저희한테는 1년 동안 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껴 쓰는 거 말고 저희가 또 추가 수입원이 있는지라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에선 저희가 추가로 수입을 내고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휴직이라고 해도 돈은 하나도 안 나오는 상태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수익을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예산에서 점점점 잔고가 줄어갈 때마다 이렇게 소심해지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여행 중 아이들 교육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사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교실로 삼아서 열심히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제가 중요하게 하는 건 세계 그 각 나라에 갈 때 인사말이랑 감사합니다 정도는 꼭 애들에게 배우게 연습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친해지고 싶다라는 표현이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하다 보면 정말 색다른 뭐 예를 들면 뭐 스웨덴어를 한다거나 아랍어를 아랍어.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좀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언어의 다양성, 소리의 다양성. 또 이런 언어 부분을 제외하고도 애들이 영화나 책에서만 보던 그런 배경이 되는 곳, 해리포터나 이런 마법 세계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온 배경을 직접 가보면서 느끼는 경험도 꽤나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 아이들이 사실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 놀이동산이 사실 저희 애들이 가장 기대하면서도 좋아하는 장소이긴 한데요. 일본이라든지 러시아, 그 다음에 뭐 독일의 유로파파크, 프랑스에 있는 디즈니랜드 이런 곳까지 다 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서로 놀이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신나는 기억들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유난히 물놀이를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꼭 온천을 좀 곳곳에서 찾아다녔었고요. 그리고 러시아에도 따로 그 바냐라고 하는 사우나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냐 찾아가기도 꽤 열심히 했었고,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공공수영장, 사실 시설이 우리나라 워터파크처럼 미끄럼틀이 되어 있는 공공수영장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하나둘씩 찾아가는 재미가 참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대륙을 이동하면서 나라를 이동하면서 만난 바다들 바닷가에 있는 곳은 한 번씩은 다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러시아를 넘어와서 처음 마주친 발트해와 북해,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를 지나면서 지중해와 흑해에 몸을 담가 봤었고요. 아프리카 모로코로 넘어가서 또 이제 북대서양 바다에 몸을 담가 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도에서만 듣던 그런 5대양 6대륙 용어만 알고 있었지 그 이름도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서스럼 없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물이 바다가 다 거기서 걷긴 것 같더라고요. 솔직하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좀 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애들은 그냥 그때 발트해가 이랬다, 뭐 북대서양이 이랬다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느끼면서 좀 더 세상을 알아가지 않을까, 세계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일 이렇게 좀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도 이 여행하면서의 홈스쿨링은 사실 좀 어려움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책 읽기를 좀 좋아하는데 그 한국어로 된 책을 찾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전자책 결제를 해서 꾸준히 보고도 있지만 종류가 사실 좀 한정적이라서 좀 아쉬울 때가 많았거든요. 저희가 런던 시내 관광을 갔을 때 사실 처음으로 한국문화원을 우연히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한국문화원 안에 들어갔을 때 한국의 다양한 책들이 이제 도서관처럼 진열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많이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 수도나 이렇게 대도시를 갈 때 항상 한국문화원을 일부러 찾아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문화원에 있는 한국도서찾기 여기에 애들이 좀 재미를 붙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실 저희 부부도 해외에 나와서 약간 우리나라 문화나 뭐 우리나라에 대한 약간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때 그 한국문화원에서 좀 충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 여행이라는 게 언제나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사건들이 터지고 안 좋은 상황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도 그 고민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문제 상황을 같이 고민하고, 한국에 있었으면 그냥 온전히 부모들이 하고 너에게 빠져있어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아이들이 고민하고 답을 주고 눈치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아이들한테는 좀 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게 티니지에서 이제 저희 캠핑카가 가다가 섰거든요. 진짜 급당황했을 때 애들 또 나와서 밀었었죠. 사막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진짜 이렇게 하다 우리 못 가는 거 아닌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그 막막함과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체감하면서 조금 더 성장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조금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배우지 않았나. 사람과 관련하는 거, 고민하는 거, 일상에 대한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길 위의 삶에 적응해 가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경험들보다 더 크고 깊은 변화들이 아마 저희한테 찾아왔을 겁니다. 과연 이 특별한 여정은 저희 가족에게 어떤 소중한 의미와 선물을 안겨주고 있을까요? 저희 알찬 패밀리의 좌충우돌 세계여행 2부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글 많이 남겨주세요. 길 위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알찬 패밀리. 그들에게 여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마지막 편 제3부 여행은 삶의 방향을 알려주었다에서 여행이 준 가장 큰 선물들과 가족의 새로운 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